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치의 신기원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남 얘기 좀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만난 건데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공약으로 내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합의를 했고 다른 합의 사항도 나왔습니다. 글쎄요,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문까지 발표가 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여야 관계는 사실 계속 적대적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뭐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돼 왔고 또 이에 따른 그 이제 사법농단도 그랬고 계엄문건도 그렇고 뭐 최근까지 그건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과 그리고 어떤 경제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어떤 제도화 이런 것들 뭐 거의 내팽개쳐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6월 국회도 그랬고 5월 임시국회도 그랬고 거의 뭐 물론 지방선거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국회는 계속 개점휴업 상태였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집권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고 뭐 그렇다고 한국당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김병립 비대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여야가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여야가 다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도 그렇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인 것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처럼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또 취임 이후에 만났습니다만 그때는 사실은 취임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만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 대통령 모두 어떤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협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 이렇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구성에 합의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보시기에 좀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요. 그 취임사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라고 하면서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결국 이제 적폐청산이 국정운영의 최핵심 과제가 되다 보니까 야당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게끔 그런 상황적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이 정부의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이죠. 예.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이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시각에서 대립을 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1차, 2차 남북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뭐 협치 아니면은 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든 일자리든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었던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고요. 이것이 결국 뭐 협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대표와의 만남도 좀 주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81년서부터 89년까지 8년간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전에 지도하고 퇴임 바로 지도 조사를 했는데 퇴임 직전 지도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레이간 대통령은 자기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의 70%를 야당을 만났어요. 끊임없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현황이 있으면 이걸 정무수석이라든지 여당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저는 뭐 꼭 이렇게 같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당 대표가 만약에 다 적정이 되면 뭐 여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대표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레이간 대통령은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최고의 CCO,
칩 커뮤니케이션 오피스다라고 하는 소통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예.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이 부족했던 것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유독 좀 눈에 띄었던 게 문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것도 강하게 있었던 대목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경제 지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야당에선 좀 공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일단은 뭐 민생 악화, 경제 지표의 악화 뭐 이런 거로 봐야 되겠죠. 막 그런 부분들 얘기한 거죠. 어제 사실 뭐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견도 많이 있었어요. 예. 뭐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북한산 석탄 문제도 제기를 했고 그건 지금 뭐 이 정부 여당과 야당과는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 관련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말이죠. 아주 세부적인 건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합의했다고 합니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외에는 무슨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구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합의문에 적시되지도 않았었고 말이죠. 그만큼 여야 간의 협치는 아직도 험난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자체가 대립적 갈등적 구조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거는 전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경제 악화가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양대 기축인데 이거는 일견 보기에는 상충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충되게 보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아젠다가 같이 공약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른바 분배와 성장이라는 게 상호 모순적일 수 없다. 분배를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안 된다.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도 내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고 민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되고 그다음에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이제 거의 반발에 부딪히고 또 사실상 고용 대란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기 침체의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등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도 보니까 뭐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이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 규제 오늘 풀죠. 조찬 뭐 회동이 오늘 있었죠. 조찬회도 예, 예. 합의를 했어요. 그런 규제 혁신 같은 건 해 나가야 되겠으나 모든 것이 또 성장을 완전히 기울면은 이건 또 다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뭔가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아젠다가 실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득 혁신 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혁신 성장을 하되 소득주도 성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야권도 설득하고 또 보수 진영도 설득하고 시민사회 동의도 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압도되는 이러한 것들은 현 집권 세력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대선 이후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이제 13일과 14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 13일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이제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그 고위급 회담 남북 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돌아가면서 그게 지지율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시면 경제 문제로 책임있게 말씀하셨기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좀 한국갤럽이 여쭙고 싶어서. 발표한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예.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의 시점을 보면은 14일하고 16일 날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 16일이라는 거는 8월 1호 경축사가 반영된 거를 물론 완전하게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보통 예. 여론조사 보면은 그 반영되는 비율이 5일 내지 7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SNS에 빠르게 그 속보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58%였었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2% 상승하는 60%까지 올라갔던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 문제가 어려울 때 과거도 보면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문제가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면은 급상승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전제가 있는데 비핵화 없이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의문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 나가느냐라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저는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오늘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규제 프리존법을 합의. 이건 언제 나온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수없이 얘기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정부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규제 프리존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실은 현재 여당이 야당에서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혁신 성장과 소득수 성장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명한 것은 혁신 성장을 하고 나서 그 효과를 소득 분배에다가 확실하게 하는 거로 가야지 이것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1년을 지나 보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 4단계 속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은산 분리를 하고 규제 프리존을 풀고 이거 다 혁신 성장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훨씬 많은 힘을 심어주고 그 불필요한 청와대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의 이 불협화음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대통령이 분명히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다가 혁신 성장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소득수 성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실을 골고루 잘 분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또 이제 김 교수님이 강조하지 않는 걸 저는 또 상대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참여정부 때 말이죠. 그 정부 경제 위기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다못해 제가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면 소주가 안 팔리면은 소주를 먹을 정도의 경제력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소주를 많이 먹으면 그 통계에 나오잖아요. 소주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서 소주 많이 먹는다 이렇게까지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계속 위기론이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IMF 때 같은 위기는 오지 않았거든요. 또 사실 참여정부 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어요. 4.2%하고 3.1%, 그러니까 한 1% 차이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성장을 우선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른바 트리클 다운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아랫목이 따뜻해져가지고 윗목까지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논리를 펴왔던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던 건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과거처럼 그냥 아랫목만 계속 따뜻하게 되고 막 아랫목은 지지 끓는데 위는 그냥 뭐 너무 냉구려 같은 이래서 더 이른바 소득 격차가 심해져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은 정말 정부가 이 혁신 성장 쪽으로 가되 그런 과거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거듭하지 않을 정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단 말을 저는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병준 의원의 한 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추상적인 그 담론 논쟁에 너무 쉽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주의라는 그 논쟁을 처음에 끌어내지 않았었습니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국가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 갔는데 그게 별거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비대위를 만든다고 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선을 보고 야 저런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가는구나. 지난 2012년도 보십시오.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뭐 김종인섭도 포함해서 이준석 아니 이게 조화를 이뤄냈는데 지금은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저게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면에서 보면 쇄신이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대안들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냐의 첫 번째 바로미터는 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강력하게 김성태 원내대표와 조율을 하면서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거 없이 따로따로 다 놀면서 비대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저는 연목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6월 둘째에서도 지금까지 그야말로 급락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한 달이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한국갤럽 조사도 오늘 발표가 11%, 정의당 15%. 아니 어떻게 5배밖에 안 갖고 있는 정당한테 112석인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대위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비대위원장이 한 번 정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내가 한 달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뭐 언론 인터뷰하고 자기 알리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자성의 저는 좀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준 위원장, 뭐 좌클릭 행보, 우클릭 행보, 보수 진보 쪽에서 좀 헷갈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여유롭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김병준 위원장이 여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뭔가 성과는 보여야 되겠고, 예, 뭐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비판이 많고,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소신대로 가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국가주의라는 게 사실 뭐 누가 봐도 하나의 프레임 설정이었잖아요. 예. 그 지난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막말 이런 건 일단 없어진 것이고, 뭐 가시적으로 없어졌고, 또 하나는 뭐 이른바 색깔론. 또 지나치게 냉전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또 구시대적인 구태한 그런 안보관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그렇게 구시대적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민생 이런 거 이전에 적어도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선 다음에 국가주의라는 논쟁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담론을 바꿔나가니까 당내 계파 갈등도 좀 잠복하고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좀 봤어요. 근데 문제는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오락가락한다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럼 국가주의를 얘기하려면 박정희 시대의 성장 정책도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논리가 일관되는 거예요. 그것이 프레임이건 뭔가 의제를 좀 선점하려 했든 간에. 근데 또 박정희식 거기서 좀 비판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또 그걸 옹호한 쪽으로 가고 특히 개헌문건 같은 거. 그런 거는 김병준 교수가 뭔가 진보적 성향의 그 이미지를 보여왔잖아요. 그다음 개헌문건 비판할 수 있어야죠. 물론 당내 반발은 있을 겁니다. 당내 반발을 논리로 제압할 수 있을 때 그 비대위가 힘을 갖는 거거든요. 2004년도 박근혜 비대위,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 그다음 2016년도 김정인 비대위가 왜 그렇게 강할 수 있었습니까? 대선 주자급이었고 대선 주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대선 주자가 밀어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가 밀어줬고 이래서 가능했던 거라면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살아남는 길은 자기가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건 없이 자꾸만 저렇게 되니까 당내 의원도 아직 공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인적 청산 얘기 하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은데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네. 더 활동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니까 여당에서 굉장히 엄호를 하고 나섰거든요. 뭐- 김 지사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예상했었던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특검이라고 일단은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진실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댓글 조작의 혐의에 공모를 했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지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연했을 때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로 짚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선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을 교환할 정도로 친숙한 관계였느냐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제끼고 결국은 뭐냐면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뭐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했다라고 지금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상당한 그 진전을 봤다고 하지만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서 구속이 되면 특검도 연장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좀 맞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 공방이라고 보고요. 이거 모든 것은 결국은 허익범 특검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이제 법원은 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제 도주인멸이 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 범죄에 관련된 소행이 입증이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사안이 얼마큼 중대하느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보도상으로 보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직 지사기 때문에 예.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드루킹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결 날릴지는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르면 오늘 밤 정도에 이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결과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도 어떤 영향 또 특검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특검의 영장 청구가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다면 우리 정치권은 뭐 엄청난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직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 정권과도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어찌 뭐 기각이 될지 발부될지 아직 모르겠으나 역시 뭐 대체로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 이게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이 없어요 지금 물증이 있다면 벌써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발부될 것인가 발부가 안 되는 쪽에 무게들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물증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오늘 밤 뭐 내일 새벽 이렇게 되겠죠. 예. 영장 심사를 보고 결정을 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고 단지 정당 오늘 하루입니다만 정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왈가왈부했잖아요. 특검 연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이런 거 자체는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용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